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의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신속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과 도보행진 등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그 이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민이 무엇일지, 격화되는 진영 간 대립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다음 주도 상당히 정가 불을 튀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 뭐 여러 날짜가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여야의 찬반 집회에 나서는 이 여론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구속 취소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왜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지 아직 확정할 수 없죠. 지금 대체로 이제 14일 날 예. 이제 모레 결정 선고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많이들 들어요. 그 노 전 대통령 경우에는 사흘 전에 이제 선고 날을 공고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안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 주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또 일각에서는 하루 전에 공고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에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 헌재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또 아까 제가 저녁 나절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저녁이긴 합니다만, 그 헌재 옆에 제동초등학교에 휴교를 해줄 걸 당부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들리고 말이죠. 기자한테 제가 전화를 받은 건데,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가봐야지 내일 모레가 아닌 게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내일 아무런 이제 어떤 공고가 없거나 문자가 없으면 말이죠. 기자단에, 언론사에 말이죠. 그런 건데, 아무튼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금요일 할지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날짜도 얼추 맞춰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건데, 전 이번에 금요일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토요일 날에 그 탄핵 찬반 집회가 대단히 격렬해지고 있어요. 지난 3.1절 집회 때도 그랬고, 어떻게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탄핵 찬성 측에서도 이제 윤 대통령 석방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도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결정 선고가 내려지면 토요일 날 집회가 대단히 격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내일 공고가 없으면 모레는 아니란 얘기인데, 그렇다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다음 주 초가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건데, 아무튼 전 다음 주에는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오래된 말이죠. 점점 이게 찌라시, 가짜뉴스, 그게 이제 이른바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헌재가 판단할 일입니다만, 어쨌든 임박한 것만은 사실이다.
예, 그 말씀드립니다. 예. 더 정치권은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최재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조속한 날짜가 중요합니까? 제대로 심리를 하고 제대로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사후적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충실히 담기는 게 중요하지. 아니 뭐 날짜에 쫓기듯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 찌라시들이 너무 많이 도니까 아마 헌재가 좀 전에 공지를 한 것 같아요.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 양해 바랍니다라고 공식 얘기를 한 걸 뭐냐. 예.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기일이 먼저 통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가 수신 확인을 한 것이 확인이 됐을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언론에 공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최소한 만 하루 전에 돼야 되고 만 하루도 사실 좀 박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는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은 뭐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다음 주 18일 같은 경우는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기일이에요. 그러면 그날 전체 평의가 못 열린다고 본다면 선고가 안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저는 그렇다면은 뭐 굳이 날짜를 추론한다면 수요일 이후가 될 것 같은데 뭐 수목금 중에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1일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쨌든 뭐 헌재가 대통령의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그거는 변론도 끝났고 이미 대통령이 앞서서 끝났고 90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심리도 간단해요. 그럼 이 부분부터 해결하고 하루라도 대통령을 그 다음에 하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 선입선출에도 맞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날짜가 발표되지 않는 이유 네. 상당히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강 대변인 보시기에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가장 고심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냐하면 초반에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결정 같은 경우에는 마흔역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결정이 가장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그때부터 국민들께서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선거 나오나 보다 막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결심 이후에 다시 뭐 서류 신청한 것을 받아주고 국회 측에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좀 받고 싶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을 헌재에서 굉장히 특이한데요. 결심 이후에 원래 그런 거 안 받아주는데 받아주면서 오히려 검찰 쪽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 보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지금 헌재가 절차에 있어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감사원장은 2월 12일에 그리고 검사 3인은 2월 24일에 결심을 했어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선고가 나올 때가 된 것이었고 그 중간에 국무총리 사건이 2월 19일이었고 대통령은 2월 25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그 4명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오고 네. 저는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말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초쯤에 대통령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이 이야기했었던 것,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이야기했던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사건의 경중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기현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조 부위원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요. 저는 뭐 결정이 임박했다고 보는데요. 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각 내지 각하 의견으로 소수 의견이 갈려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8인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하면서 이 김희수 재판관하고 두 분이 보충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인권위원장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제 이분도 보충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원칙적으로 같이 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본인들이 해석하는 헌법적 입장을 내거든요. 그때 안창호 당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그냥 쭉 보충 의견으로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에 있어서 이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 각자 재판관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결, 그러니까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저는 어느 정도 다 일치됐다고 보고요. 헌법적으로 이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돼서 쟁점은 간단하지만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적 해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막판 조율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 역시 이제 주말을 거쳐서 결정문으로 정리되면 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17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은 이미 결론은 났는데 좀 이런저런 숨고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최재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누구나 뭐 추론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 최대형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네. 그때 최종적으로는 8대 0이 났거든요. 근데 과정에서 보면은 3명이 반대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국회의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절차적을 지키지 않았다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이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국회가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촉구 결의안을 내는 형식을 갖춰주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개별 의견으로 얘기하되 의견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그 8대 0으로 이제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놓고 본다면은 이 세 분은 굉장히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게 본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좀 말하자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법적인 것과 달리 이거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한번 딱 나면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위헌은 분명해 보이나 과연 위헌이지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정도로 위중한 것인가를 이제 네. 경도를 봐야 되니까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중대한 내란죄 혐의가 있다라고 봤었던 여러 가지 진술들, 뭐 홍장원 전 차장, 그다음에 곽종훈 전 사령관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회유 협박에다가 오염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일 이 추가 제기된 부분이 변론이 끝날 때 할지라도 만일 이 세 분 그때 소수견했던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것을 그냥 용인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숨고르기라면 일각에서는 숨을 고를 일이 아니라 결론이 났으면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숨을 고른다는 것은 뭔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숨 고른다는 얘기는 이제 8명의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봐도 말이죠. 지금 이제 최종 변론이 25일이었잖아요.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리고 그동안 평의가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석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절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재판관들로 하여금 이 평의를 길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글쎄요 무슨 뭐 저기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선고 문제 그런 문제를 의식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은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야 며칠 상관일 것이다. 뭐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로 간다. 다다음 주는 저는 거의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의가 길어진 이유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 수는 없죠 전혀. 그런데 평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자꾸 절차의 문제 그러는데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이미 법원이 절차의 문제 지적을 했죠. 그 이제 대통령 구속 취소를 꺼내서 말이죠. 근데 헌재가 무엇을 도대체 절차적 흥결을 했다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죠. 한덕수 총리나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증인 채택이 됐어요. 그건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거였거든요. 그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출석해서 충분히 반대 신문도 했고 그리고 공수처의 그 수사 자료는 채택하지 않았고 증거를 헌재가. 근데 전 자꾸들 왜들 그렇게 선입선출 얘기를 하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얘기하니 모르겠어요. 원래 선입선결이 여기다 두 분 다 변호사들 계시지만 이 법률 용어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덕수 총리보다 윤 대통령이 먼저 접수됐어요. 단지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은 11차례가 있었고 이 지금 한덕수 총리는 한 차례밖에 없었죠. 그래서 먼저 빨리 끝났죠 물론. 근데 이걸 자꾸 선입선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12월 14일 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접수됐고 한덕수 총리는 12월 27일 날 접수됐다고요. 이걸 왜 자꾸 선입선출이라고 얘기하고 왜 한덕수 총리를 임명을 안 하는 게 마치 어마어마한 절차적 흥결이 있는 것처럼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탄핵에 좀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좀 그거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건 맞지 않는다. 가 대변인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헌법 변론을 재개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이유입니까? 변론 재개를 변호인 측에서 신청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구속 취소 결정이 그 결정을 한 재판부가 내란죄 1심도 판결까지 하는 재판부거든요. 거기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결정에 쓴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그 이번에 탄핵 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수처의 기록들이 뭐 증거에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 검찰의 증거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을 때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적극 응하겠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피의자가 뭐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하냐라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지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랑 비슷해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했던 거고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내란죄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김용현 전 장관을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됐었어요.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죄로서 이 사람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때 결정문이 나왔을 때 경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나왔거든요. 예.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수처의 그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처럼 이 검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경찰에서 시작해서 내란죄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애매한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하고 증거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다시 개진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기다리면서 그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헌재에는 더 압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변론 재개가 한번 되면요. 헌재에서는 절차를 지켰다라고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피신청인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아 버리면 헌재가 그 책임감을 오로지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노린 게 아닌가 전공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데는 대통령의 변론이 길어지면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여쭤봤던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재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변론 재개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런 검토한다는 의견이 나오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입장이 나오고 해서 걷어들인 거고요. 실익도 없죠. 뭐 걱정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변론 재개했다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이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변론 재개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뭐 증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증거 채택, 증거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거는 이미 확립된 이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진행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와서 번복할 이유가 없고요. 구속 취소 관련된 절차 문제도 이건 헌법재판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권 문제도 그게 지금 그 중앙지법 지기현 판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제한해서 취소 사유로서만 인정했다는 거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결정문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 측 피고인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공수처에서 검찰로의 인치 절차의 문제,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로 수사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그걸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피고인 측에서 하는데 그 주장만을 갖고 위법을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절차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구속 취소는 일단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 탄핵소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변론 재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신청 안 할 겁니다. 구속 취소 관련돼서는 이따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날짜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재판 선고일입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요. 더 미뤄져서 이재명 대표 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는 26일인데 이 날짜보다 뒤에 할 가능성도 있다.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있죠. 아니 우리가 정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고가 정말 법리에 충실하고 우리 교과서에 실릴 만큼 나중에 사후적으로라도 그렇게 누가 다 동의하는 그런 완벽한 사후적 동의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지 예. 날짜에 쫓겨서 하는 게 그게 온당한 일인가요? 자 보십시오. 4월 18일이 데드라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나간다는 건 6인 체제로의 회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그게 4월 18일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분이 퇴임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15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날짜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충분한 심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3월 26일에 민주당은 마치 3월 26일 날 이전에 안 하면은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가 나오면은 만약 거기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형성되니까 어떻게 하든 그 전에 나와서 윤석열 대 반윤석열의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셈법이 있는 거지. 아니 일주일 열흘 연기돼서 물론 지금 광장이 열기는 뜨거워서 많이 우려는 스럽지만 예. 그렇다고 그 과정을 일주일 열흘 땡긴다고 또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열기가 식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누구나 동의하고 정말 나중에 사후적으로라도 그래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판결문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날짜에 연연하는 거 오히려 저는 이게 3월 26일 이후에 나오는 게 마치 뭐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민주당이 공격하는 게 그게 전 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최 교수님은 다음 주 이상으로 더 늦춰져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8일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는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말이죠 3월 26일 이후로 넘어가잖아요. 이 선고기일이 이거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딴 게 아니라 예. 법률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이 탄핵 심판을 말이죠. 근데 지금 뭐 광장의 열기가 뜨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뜨겁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뭐 절차적 완결성 기회라 이런 말씀이에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보세요. 광장의 열기가 뜨겁지만 근데 그 광장의 열기가 뜨겁다는 게 말이 져서 뜨거운 거지 격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른바 극우 세력의 준동이 거의 임계점에 왔어요. 이제 빨갱이란 말은 다반사고 그리고 뭐 지금 벌써 3일절인가 꽤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은 헌재와 선관위와 공수처를 때려 부셔라. 예.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고 그 정당에 소속한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한 경고나 징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에스컬레이터가 되더라도 법률적으로 분명히 법률과 증거에 따라야죠. 근데 법률과 증거를 거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고 광장은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면 빨리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늦춥니까? 그럼 6개월 있다 하죠.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3월 26일 날 이후로 늦춘 건 그 3월 26일 얘기할 거 없어. 그건 이재명 대표의 선거기를 의식한 날짜 같은데 그거 말고 어차피 이번 내일 모레 금요일이 어렵단 말이죠. 지금 대체로 평의가 끝나가는 거라고 보고 그게 날짜가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논의했으면 빨리 평결하는 게 맞죠. 그리고 결정 선고를 내려야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에스컬레이트 된다라는 말씀은 확대되다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계현 부위원장께서 새로 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돼서 나온 사안에 대해서 법조인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검찰청에 이제 전달을 해서 판결문은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구속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만료됐다. 그래서 구속을 취소한다라고 했는데 대검찰청은 날로 또 기준을 삼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검찰의 태도와 입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법률적 고려, 뭐 위헌 즉시항고의 경우에 위헌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얘기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한 특별한 기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날로 계산하라는 거 이러면 저 수사 일선에서 실무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런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내란죄 피고인을 석방시킨 이 행위 자체로 그러면 이후에 이 구속기한은 전부 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미 이 날로 계산해서 구속이 되었거나 구속이 되었다가 형을 살고 나왔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예. 이런 사례를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제 이런 혼란이 우려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침을 내린 겁니다. 앞뒤가 다 모순되잖아요.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엊그저께 이 석방지를 한 검찰의 행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퇴하는 것으로서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지고 그 다음은 지금 오늘 이 법무부 현안 질의에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지금이라도 즉시항고하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검찰도 그에 대해서 지금 검토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자고우면하지 말고 이미 석방은 됐지만 즉시항고를 통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고요.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구속하면 됩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러니까 사법부죠. 판사고요. 즉시 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냈고요. 즉시 항고에 따라 상고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오늘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법제사법위원회 사항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그걸 보면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검 지휘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의견을 냈지만 실제로 수사팀에서는 박세현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즉시 항고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토요일 날 석방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지금 법원에서 나온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위헌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하겠다라고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는 여전히 시간이 아닌 날로서 계산하라는 지침이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마치 윤석열이라는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예외를 허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번 결정이 나올 때도요.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 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 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게 결정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지금 이게 피의자 관리나 구속 수사에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날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자체가 법원의 결정을 어그러뜨리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즉시 항고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석방 지휘를 하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떤 명확하게 뭐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태의 의견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석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다시 직시항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직시항고를 포기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것이 더 사건이 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네. 여쭤본 이유가 제가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판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판결문이 나왔는데 네. 판사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판사의 그 일선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지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판사들 내부에서도 뭐 내부만 같은데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과거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나왔을 때도 몇몇 이제 법조인들이 내부망에다가는 이거 맞지 않지 않냐 예. 이런 형태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는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심우정 검찰총장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는데 어제 의총에서는 탄핵 추진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 탄핵이라는 게 남발됐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을 상당히 많이 남발한 건 사실이라고 좀 봐요.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도 제2호권 거부권을 남발했고 양대 정당이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대통령도 제2호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또 국회의 권한이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판단키에
이런 여러 가지가 검사가 탄핵 받을 만하다 이렇게 하면 탄핵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탄핵이 많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100% 행사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으나 그게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중도층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남발한 것 같긴 해요. 이재석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양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즉시 양고를 안 한 건 도저히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또 탄핵한다? 전 탄핵하면 이건 기각될 것 같아요. 헌재에 의해서. 이런 탄핵을 해서 그 정치적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죠.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단 말이죠. 인용이 돼가지고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계속 이런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담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심우정 탄핵해가지고 아니면 파면시키면 그건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 아마 그런 정치적 판단 때문에 탄핵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저도 이제 엄포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얘기했나요? 그게 말은 하지만 아마 목으로는 안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보면요.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헌법을 요건을 위반했느냐지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한 건 뭐냐? 헌법적 강경 태도를 보인 거죠. 그게 이제 약점으로 지적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범야가 192석이 아닙니까? 그럼 150석이 훌쩍 넘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9번의 줄탄에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아주 의도해서 이끌어냈죠. 특검 몇 차례나 남발했습니까? 이른바 그것 또한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라고 입법 권리를 줬습니까? 제도적 자제와 제도적 인내를 하라고 줬는데 제도적 남용을 넘어서 만행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나경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헌재가 판단해 주셔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도 제도적 자제하는 모습을 살짝은 보일 겁니다. 그런데 별로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건 중요 본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부당성을 이제 윤 대통령이 나와 석방된 거를 검찰총장의 보훈으로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 이른바 프레이밍을 구성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검찰총장을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지 실제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조경 부의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상호 전 의원 발언이 나왔습니다. 보도를 혹시 보셨는지요? 저 확인은 아직 못했었는데. 네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면 안 된다는 탄핵할 일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막 초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돌출 발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내부 분위기는 최상목 대행과 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당내 분위기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좀 강경하죠. 예.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최고의 압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검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아마 고발을 했을 거고. 근데 실제 탄핵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 부담이 있고 이제부터는 또 민주당으로서도 만약 탄핵을 한다면 탄핵 소추 사유가 분명하고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 파면 사유에 이른 정도로 구성이 될 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도 한편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거고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데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하는 문제부터 상설특검 추천 절차 이행 안 하는 문제 등까지 이 최상목 대행은 사실 이 탄핵 소추 사유는 분명해 보이고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법위헌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가 차상목 대행을 이대로 두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움직임을 두고 하면 안 된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된 사안입니다. 자, 강진희 대변인께는 원희룡 전 장관은 또 이재명 대표를 직격을 했습니다. 왜 검찰총장을 정조준하느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중앙지법 판사인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오는 사법에서. 26일 있을 재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민주당에서 계속 검사들에 대한 사면도 내일 결정이 나오잖아요. 검사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지만 재판부에 대해서까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서 재판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앞서 세 분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실제로 민주당이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네.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세계관이라는 것은 정치 검찰로부터 이재명 개인 그리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압박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이러한 프레임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딱 맞는 것이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과적으로 구속 기소 결정을 한 날에 아침에 뭐 고검장 회의를 왜 했냐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짜고 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선례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지금 완전히 불이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특검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공수처와 검찰로 하여금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하게 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었던 검찰에 대한 태도 그것을 강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있는데 네. 항소심 결정에 있어서 저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죄 판단이 나왔을 때도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권을 내려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라도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네. 무리하게라도 탄핵을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왜 법원은 비판 안 하고 검찰만 비판하냐고 하는데요. 법원 그래서 판사 탄핵은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되던데 법원의 판결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직무상 행위이고 이제 법원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거죠. 이거 불복하는 방법은 항소 항고입니다. 검찰이 했어야 되죠. 즉시 항고를 해야 될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닌 말로 이 자기 변명 합리화를 했거든요.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 판결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거든요. 그거 위헌 판결 결정은 구속 집행 정지하고 보석 사건이었고요. 예.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그 제도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은 일시적으로 구속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속 취소와는 다르다라고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 영장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구속 취소는 항고를 통해서 다퉈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선례나 법문에 반하는 1심 법원의 결정은 검찰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이거 위헌 판단 받을 거라고 본인이 그냥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항고를 안 하고 대통령을 석방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가를 쟁점이 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도 꽉 쥐어서 지지층들에게 또 90도 절도 하고 주먹도 쥐고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보면은 그렇죠. 좀 정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탄핵 심판을 의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재판의 심리를 너무 잘 알 거예요. 물론 형사재판과 다르지만 헌법재판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그러한 그 피의자 또는 피청구인 뭐 같은 개념 아니겠어요 사실? 그 피청구인의 그런 그 정치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제가 아까 극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극우라고 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예. 무조건 탄핵에 반대한다고 극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쓴 말 중에서 그 이른바 색깔론들 아주 퇴행적인 위험한 반공주의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부 극우 세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그 극우 세력에 지금 국민의힘이 전 편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모든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대통령이 석방을 계기로 해서 지지자들 향해서 또 그런 극렬한 메시지를 낸다든지 지난번 12월 12일 담화처럼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 시간도 얼마 없고 지난주 토요일에 석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헌재 선고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 며칠 정리하고 쉬고 이러면서 그런 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더 길어진다면 좀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결집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게 본인의 어떤 헌재 심리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함직하죠. 예. 근데 지금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저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 근데 관저 정치 할 건 다 했어요. 여당의 투톱이 제가 이 얘기 좀 꼭 좀 드려야 됐어요. 말 네. 나온 김에. 말씀하시죠.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그 관저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만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자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혐의자고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 그런 식의 반응을 많이 보여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도 피의자고 피고인이고 윤 대통령도 피고인이에요. 피청구인 말고. 근데 이게 훨씬 중한 피고인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 그냥 당연히 훨씬 중하죠. 내란의 우두머리니까. 근데 거기 왜 만나러 가죠? 그런 건 제가 꼭 한번 지적하고 싶었어요. 제가. 네. 최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근데 뭐 최 교수님 그 지적은 좀 아프게 받아들이지만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당이 배출한 1호 당원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상대당의 정치 협치의 대상이지만 여기는 대통령이니까 당정 협의의 대상이에요. 협치와 협의의 대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아직은 뭐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를 했지만 아직 국가 원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또 예우해 줘야 되는 게 당연히 있고요. 저는 그런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금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에 관저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했어요. 혹시 뭐 강력한 메시지 내지 않을까 지지층 자극할 만한 그다음에 혹시라도 또 광화문 집회나 어디 집회에 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아니면 한남동 관저 앞이라도 잠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지금 대단히 지금 이른바 로우키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뭐냐. 나중에 내가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됐을 때라도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내가 심경이 많이 달라졌다. 52일간의 내가 구금 생활을 통해서 많은 성찰과 하심을 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으로라도 굉장히 지금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또 헌재의 편결에 또 영향을 끼치지 뭐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원수의 직을 파면하는 게 이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헌재 심리의 핵심이라면은 국가 원수의 이러한 정치적 태도를 감안하는 것도 헌재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좀 놀랄만한 뉴스인 것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안
폐지 법안 발의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 법안까지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예. 공수처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이준석 의원이 일단은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것은 본인이 어떠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선점하겠다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오동훈 공수처장 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건 결자 해지의 상황이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스스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를 만들면 마치 일거에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형 비리가 모두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 호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4년 동안 있었는데 공수처에서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이번에 대통령의 수사, 특히 체포 과정에 있어서 뭐 두 번째 체포영장은 경찰에다가 위탁을 경찰에서 해오라는 식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처음으로 발부받은 것은 맞지만 중앙지법에도 영장 청구했었던 사실을 거짓으로 해명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공수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스스로가 존재의 의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를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으로서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그냥 원래대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실상 그동안 계속 특검하자고 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결자 해지의 자세로서 폐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조경부 위원장께요. 공수처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될 텐데 민주당은 공수처를 폐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공수처가 기존 뭐 수사 과정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 비판받을 부분이 있죠. 그런데 공수처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어줄 노력이 제대로 됐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 숫자라든가 수사 인력이라든가 수사 지원 이런 게 공수처 법에 맞게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잘 보완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잘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것이 문제 있다고 폐지를 합니까? 그리고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공수처가 뭐 중대한 잘못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수사권 체포영장 이의신청 뭐 구속영장 발부할 때 법원 판단 안 했습니까? 서부지법에서 다 했고요.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수사권, 관할권, 형소법상 안보 보안, 뭐 압수수색의 제한 문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다 듣고 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든가 공수처가 한 체포영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럼 법원도 폐지할 겁니까? 이 사법기관들이 수사기관, 사법기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했고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어디 나와 있죠? 합법적이고 적법한 수사를 다 진행했고요. 법원이 그래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한 수사였습니다. 부족하면 예. 보완해서 수사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논의를 해야지. 그렇게 뭐 공수처가 눈에 가시처럼 그 여기는 이유는 알겠는데 왜냐하면 공수처를 때리면 공수처 수사가 다 문제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이 아무런 위헌 위법이 없다. 이런 논리로 연결시키려는 예. 주장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그럼 겁니다. 두 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차수영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뭐 좀 약간 까마귀 날자 백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허은하 대표와 여러 가지 지금 뭐 법적 갈등이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허은하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아직 시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뭐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 가지면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대의적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아마 여야가 지금 아마 공이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얘기하지만 정파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제 말하자면은 공수처를 어떻게든 감싸 안아야 된다는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중간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가 내가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대치되어 있는 국면에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준다면은 저는 나중에라도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이 많이 있을 경우에 보수 진영의 후보로
그 이제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예. 여권의 가장 큰 아마 좀 그 여러 가지 숙제 같은 경우를 본인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 후보 주자로서의 일종의 약간 그 좀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일 수도 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이준석 의원이 공수처 폐지를 이야기한 것은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이니까 보수로 돌아올 밑자락을 깐 것이다. 이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평론가님 말씀인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 대표야 뭐 이준석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수당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기본 성향이 중도 보수예요. 이준석 의원은. 그러니까 대체로 중도 보수적 관점에서 볼 때 공수처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요. 아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비판받을 점 많죠. 어쨌든 많은 절차적 흠결을 야기시킬 명분을 줬어요. 공수처가. 그리고 굳이 그 수사권을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잖아요. 그 수사권을 가지고 와서 계속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게 계속 이 절차적 흠결을 제공할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을 열어준 게 사실 공수처예요. 의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공수처가 대단히 수사가 미진했죠. 실적이 없었죠. 그야말로 공수처가 그럴 능력과 역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폐지보다는 만약 이걸 폐지하게 된 말이죠.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 흐름하고 역행해요.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해요. 과거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몰라도 그게 대세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검찰의 권한을 주고 이제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난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공수처를 폐지해버리면 그 흐름과 역행한다 이렇게 보는데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바로 보수층이 바라고 있는 그런 공수처 폐지에 자기 정치적 그 의견을 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볼 때 최소영 평론가의 말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아주 법리적이거나 이런 차원에서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아마 대선에 뭐 출마한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어느 방송에 나와서 대선에 출마하는 거 맞죠? 그랬더니 뭐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봤는데 어느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단히 정치적인 이유로 공수처를 폐지하자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강선희 대변인과 이 조기현 부위원장께 차라리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많이들 궁금했는데 만약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빨리 임명하라고. 강선희 대변인이 보시기에 국회에서 더 임명에 좀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조치가 국회에서 취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단 우원식 의장이 대권의 꿈을 놓지 못한 것 같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면서.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내에서 실상 민주당 내에서는 유력한 정치인이었지만 뭐 보수 쪽에서 그까지 말 많이 하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이유 이런 것으로 그 갑작스럽게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대선 주자급에서 갑자기 또 떨어졌던 것이 151석이냐 200석이냐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가결에 있어서 그때 어떠한 의결 자체도 없이 단독으로 151석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이런 이미지를 모두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권 주자에서 이름이 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긴급으로 했다라는 것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있어서 본인이 청구인이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정말로 이야기하는 대로 후보 그 임명이 되었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쪽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좀 앞뒤가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청구인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늦추면서 본인 당내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를 점하려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의도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전의 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대선 포석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생각 뭐 일이라도 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뭐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이 헌법재판관 선출 권위 침해받았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그냥 당연히 임명해야 됩니다. 헌법상 의무로서. 근데 안 하니까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해서 헌법재판소에 의원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당연히 촉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현재는 어쨌든 권한대행이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권한대행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지 그 외에 다른 정치적 배경으로까지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최상목 대행은 그냥 이런 상황을 놓고 다른 정치적 해석을 안 됩니다.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해야 될 지금 마은혁 재판 임명을 안 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 거고 그 안 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 자체는 그냥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질로 봐야 되지 예.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오늘 오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명 대표가요,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전 의원,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이 대표에게 그동안 이제 쓴소리를 해왔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야 뭐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습니다만 포석을 따질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석방됐어요 지금.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게 마치 그야말로 언론의 표현을 빌면 개선 장군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탄핵이 당연히 인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게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뭐 급기야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기각 얘기는 참아 못하는 건지 각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어느 의원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당내 모든 유력한 정치인을 만나야죠. 그래서 이건 뭐 헌재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도 야당으로서 힘을 결집시켜야 돼요. 저 이건 당연한 거로 봐요. 지금 뭐 이것까지도 뭐라고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식하는 것도 말이죠. 지금 너무 방심했어요 민주당이. 당연히 탄핵이 찬성될 것 같다고 방심했는데 뭐 헌재가 이런 정치인들의 움직임에 영향 안 받겠죠. 받아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경계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여기 김경수, 박용진 전 의원 등등, 김경수 전 지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이건 당내에서 친명과 비명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이건. 범보수쟁에서도 정말로 바른 소리를 하고 중도 보수로서도 이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과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절차적 행동을 부단하게 얘기하고 그야말로 그 현란한 법기술 구사에서 드디어 석방까지 됐어요. 내란의 우두머리에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근데 야당이 이걸 당연히 만나야죠. 힘을 합치는 모습을 적어도 보여줘야죠. 저는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대결집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대봉합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소나기가 내리니까 우산을 함께 써주자라는 이제 정치적인 좀 알리바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조기 대선이 되든 뭐 탄핵이 기각되든 뭐 왔을 때 상황 왔을 때 당신들 그때 뭐 했어?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 얘기했는데 당신들 그때 뭐 했어? 라는 이제 비판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정치 포지셔닝을 좀 수월히 하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니까 써준 것이다라고 보고 네. 두 번째 이재명 대표는 속내가 다르죠. 실전만의 전략이죠. 전반전에 말하자면 통합 행보한다고 뭐 김부겸 뭐 그 박용진 쭉쭉쭉 다 만나다가 어느 유튜브 방송 나가서 사실은 말이요 내가 그때 불체포 특권 내 포기하고 한 거 스파이 색출하려고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논란이 컸잖아요. 말하자면 제가 뉘앙스를 그렇게 한 겁니다. 워딩은 그게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그 내부와 검찰에 짜고 했던 세력을 색출하려고 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었어요. 그 본인의 공든탑 다 무너진다고 얘기했고 이 와중에 윤 대통령 석방이 나오니까 사실 이슈가 묻힌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실전만의 전략으로 후반전에서 조금 다시 한번 통합 행보 해보자. 거부할 수 없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실전만의 전략의 의도에 저쪽이 또 화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한데 이런 상황은 저는 정치공학적 해석할 대목이 아니라고 봐요. 다른 건 모든 걸 저도 정치공학적 해석을 많이 하고 정치가 정치공학적인 거니까 모든 건 정치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벌써 지금 오늘이 저기 비상기온 100일째입니다. 네. 12월 3일부터 딱 100일 된 날. 그러네요. 네, 정확히 100일 된 날인데 이거를 지금 이거조차도 그냥 뭐 우산을 쓰고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정치공학적 해석하는 거 전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로 야당에서 이런 모습 보여줘야죠. 그리고 당연히 이 비명계 분이라는 사람들도 당위적이고 규범적 차원에서 했을 거예요. 마음이 우러나와서. 우산을 쓰니까 우산을 마지못해 썼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해석을 저는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적어도 이 부분만은. 이건 당위와 규범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대하고 같이 이 마음을 합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때 이 상황에서 조경 부위원장께 여쭤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수도 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면서 신변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될까요? 실제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위기감 조성을 위한 어떤 발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실제 제보는 있었죠. 예, 이 구체적으로 러시아제 권총 그리고 전직 정보사 HID.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구체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사태가 없었다면 누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텐데 2024년 1월부터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테러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뭐 총선에서 다행히 압승을 하고 이렇게 오다가 지금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번졌고요. 그 비상계엄 내란은 국회 뭐 군대 이 자체도 충격이지만 아직 수사가 뭐 덜 이루어졌지만 노상원 수첩 같은 거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북파공작원 HID 요원이 비상계엄의 작전에 투입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도 상당 기간 임무 해제가 안 돼서 추가적인 비상계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 공포감도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HID 요원들이 어떤 임무를 받았고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HID 노상훈 관련해서 노상훈도 현역 군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대령들을 지휘해서 이 수사단을 만들고 선관위 직원들 잡아서 압송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노상훈 수첩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현실로 지금 다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보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단순히 비판하고 공격하는 걸 넘어서 실제 이 완벽하게 이 뭐 정치적 또 이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는 정도까지 이 정치적 반대파 구구 그 분들 집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보기 때문에 신빙성이 단 1% 정도로 판단된다고 해도 대비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강진애 대변인은 이런 이재명 대표의 위협 제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제보가 잇따른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잇따를 만한 내용일까? 정말로 오히려 당사자에게 조용히 뭐 한두 명 정도, 측근들 한두 명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잇따른 제보가 있다라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과거에 민주당 쪽 성향의 커뮤니티에 이런 비슷한 글이 올라왔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발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조금 과장한다라고도 저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정치 지형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야가 함께 경종을 울려야 되는 부분은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지 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겠다.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대국민 담화를 함께 발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뭐 주말마다 사실은 거의 이제 매일입니다.
양 진영 간의 이런 탄핵 찬성 반대 물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의사표명이 필요합니다만 두 분께서는 최수영 최창렬 두 분께서는 오랫동안 정치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진영 간의 이 대치 국면 상당한 후유증도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참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광장의 열기는 뜨겁고 뭐 민간의 열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좌우 이렇게 대립이 심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거는 최대한 방어하되 예. 정치권 개입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일 만큼 퍼포먼스를 다 보였어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광장 집회에 많은 의원들 간다든가 또 했었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지금 뭐 릴레이로 이제 항의 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했으면 됐다라고 보고 민주당도 오늘 뭐 헌재까지 걷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뭐 수백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보좌관들하고 행진하는데 저도 그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정치권이 더 에너지를 주입하고 태풍의 눈을 더 강화시키는 거, 전 이건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양측 모두 이제 어떻게 하면 승복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지도부 차원에서 고민해줄 대목이 아닌가 싶어. 그리고 저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번 탄원서 내면서 지도부 안 한 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승복을 말씀하셨고요. 최 교수님. 우리 강준혜 변호사가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런 말씀들 많이 하셔야 돼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이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국회 해산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헌재를 부셔버리라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맞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저도 민주당 비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양변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극우 세력에 편승해가지고 게다가 대통령의 책임이 너무나 커요. 승복과 통합 메시지를 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은. 항상 싸우겠다. 계엄은 정당했다. 계몽령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계몽 누굴 계몽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라는 사람은 헌재 법정에서 저는 계몽됐습니다. 이러고 있는 판국이에요. 이런 거를 자제시켜야 돼요. 예. 제가 다들 아는 말씀이나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분께서 승복과 자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